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초 대구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8번째입니다. 이후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하면서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법 통과 후 혼란과 재원 마련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에서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선구제, 후회수 내용과 앞으로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모신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찬 변호사, 대구민변 전세사기 TF 팀장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의 본격적인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심한 고통을 정리한 김은혜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져야 하는 부모입니다. 전세 사기를 뉴스에서만 듣던 일이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그 일이 곧 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3월 말 30대 여성 김모 씨가 사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돈도 잃어야 하는데 거기에 제가 한번 만져보지 못한 빚까지 껴안으라는 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저희가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외면하지 말아달라, 살려달라 외쳤던 김 씨는 한 달여 뒤 자신이 살고 있는 대구 남구의 한 빌라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얄궂게도 김 씨가 떠난 그날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고 다음 날에야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 통보가 왔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며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도 없이 금융권 대출이나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집을 여러 채 소유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전세 사기 대표적인 행태이자 뇌관. 갭투자가 쉬운 다세대와 연립주택에서 이곳에서 거주하게 되는 주거 취약층, 상대적으로 자금이 적은 사회초년생, 젊은 층의 피해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됐고 지원 방안이 나왔습니다. 확정 일자를 받거나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보증금은 3억 원 이하, 동일한 다수의 피해가 있거나 예상돼야 하고 임대인의 파산 또는 경매 등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다고 보여야 합니다. 이달 초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한 사례는 15,400여 건입니다. 피해자들은 주택도시공사 보증사고 건수를 고려하면 피해자 인정 문턱이 높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돼도 경매로 나온 집을 낙찰가와 같은 가격에 사는 우선 매수권이 주어지지만 우선 매수권으로 집을 낙찰받은 건 전체의 1.7%에 불과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 등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은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구제 후 회수입니다. 피해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주택보증기금에서 피해자들에게 임차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국가가 경공매와 매각 등의 절차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를 얻은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는 발언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수조 원이 투입되는 점,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사건 피해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임기 마지막을 향해 가는 21대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수많은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톡톡 김은혜입니다.
네,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김은혜 기자가 먼저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전세 사기 피해가 심해지자 피해자를 구제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네, 특별법이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6월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런데도 이후에도 개정안 통과되고 난 뒤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그 특별법으로 지금 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이나 문제점 해결이 안 되니까 개정안이 또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어떤 한계가 있길래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는지 이 지점부터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법 문제니까요.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뭐 좀 앞에 오프닝 멘트나 이제 영상에서 나타났다시피 작년 이제 6월 경에 이제 전세 사기 피해 관련돼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인정되는 요건이 이제 문제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이제 3억 원 이하라고 이제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2억이 추가돼서 5억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아직까지 3억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임차 주택의 다수 임차인에 대해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사항인데요.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답니다. 있었다. 그 즉 사기의 의도가 있었다는 게 상당 부분 입증이 돼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제 지원책인데요. 그 지원책이 대부분 이제 금융 지원으로 또 다른 이제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공경매에 대해서 유예 제도가 있지만은 그 1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본인이 이 거주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지만은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 다가구 같은 경우는 힘듭니다. 그리고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또 재원을 또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들 때문에 이제 개정안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책이 나온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사기 특별법이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 경매를 유예한다는 것은 임시 주거권을 연장하는 수단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앞선 자료에서도 봤다시피 전 재산을 사기당한 임차인한테 이게 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든지 또는 추가로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한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뭐 실효성이 전혀 없다. 그리고 또 이 공공주택 사업자의 전세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에 장기 저리 임대를 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주거 이동에 대한 상당한 장기간 제약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내놓은 지원책들이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이 와중에 이번 달 초에 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은 최우선 변제금조차도 못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까 잠깐 짧게 김은혜 기자 정리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변호사님? 네, 뭐 이런 피해자 이번에 이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피해자분이 이제 머물던 곳은 이제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이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당시 2019년도에 입주를 하셨는데요. 본체 임대차 보증금을 이제 8,400만 원을 이제 지급을 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근데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주택 임대 보호법에 의하면 이제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는 범위를 임대차 보증금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고요. 당시 이제 2019년 당시에는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이 해당되지 않아서 소액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최우선 변제금이 해당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셨을 것 같은데 아까 보셨습니다만 피해자가 본인 스스로 구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게 이런 노력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그날 오후에 돌아가신 날 오후에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서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돼버렸는데요. 근데 왜 이분 이외에도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이른바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기서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예.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올해 4월 달에 국토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 건수가 약 2만 한 700건 중에서 19,200여 건이 처리가 되는데 이 중에 한 80%에 해당하는 15,400건 정도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해야 되고, 두 번째 보증금이 일단 3억 원이어야 되고, 세 번째로 이 경매 등으로 인해 가지고 다수의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또는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또 네 번째 임대인이 제일 중요한데 전세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만 이 피해 당사자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약 1,899건 이 대다수가 세 번째, 네 번째, 특히 그 중에서도 피해 사실에 대한 소명, 즉 그러니까 미반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소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전혀 쉽지 않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피해 수가 다수여야 되는데 그 다수라는 범위도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서 얘기하신 그런 사망자가 나오는 네. 또 그런 뒤늦게서야 통보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나. 이 부분은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박경찬 변호사께 제가 네네.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세 번 조건 4개가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 충족이 돼야 된다. 네, 이건 너무 맞습니다. 까다로운 거 아닙니까? 그래 까다롭죠. 이제 까다롭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한쪽 면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하니 뭐 당연히 이제 임대인의 어떤 사기 의도가 상당 부분 입증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이제 특별법이 만드는 이유가 좀 급박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거주지에 대해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수 임차인이 피해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규정 자체가 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호하기도 하고 그거를 입증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임대인에 대해서 과거부터 이제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도가 있었다. 그런 걸 입증하기도 진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완화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처음에 특별법 만들 때 법 잘 아시는 분들이 만드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이런 문제 제기 이게 실제로 시행되면 이런 문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는 문제 제기 없었을까요? 있었죠. 충분히 있었죠. 네. 있었지만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야 합의로 이제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이 특별법을 만들어질 때 이제 다른 뭐 사기 범행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어떤 도덕적 해이 이런 분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전체 사기 피해자의 요건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보자는 그런 취지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특히 지금은 야당이지만 이제 야당 측에서 좀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야당 측에서 좀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있는 특별법으로서는 이 구체적인 피해 구제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제기되니까 어쨌든 또 한번 국회에서 심상치 않은 또 대결이 한번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개정안을 둘러싸고요. 핵심적인 내용이 제시된 게 선구제, 맞습니다. 먼저 구제를 하고 그 필요한 들어간 자금이나 투입됐던 비용은 후회수하겠다. 선구제 후회수가 쟁점으로 나와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주도에서 개정한 선구제, 급하니까 먼저 구제하고 들어간 투입 자금은 후회수하겠다. 이렇게 뭐 얼핏 직관적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이 교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실은 선구제 후회수라는 거는 어쩜 보면 결과론적으로 이때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제시했던 지원안들이 대부분 간접적인 지원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이거는 성구제 후 해소 방안은 아주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있고 또 그래서 이게 또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사들여 가지고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난 후에 매입한 피해 주택을 추후 매각해가지고 투입 비용을 해소하는 그러한 방식을 지금 선구제 후 해소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선구제 말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급박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박경찬 변호사께서는 뭐 대책 TF까지 하시니까 당연히 이쪽은 구제가 정말 이 법의 안정성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맞습니다. 지금 특별법이 뭐냐 이래서 좀 바꾸자는 쪽이실 것 같아요. 당연히. 네, 맞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선구제 이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교수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온 이제 구제책을 보면 이제 간접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 매수권이 이제 가장 이제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제 매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다가구 주택에는 적용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에 가깝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하기는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구제 후 회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약간 뜯어보면 선구제를 한다고 해서 모든 분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원하시는 분들을 설정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선구제 할 수 있는 이제 범위인데요. 그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안타깝지만 이제 5월 초에 있었던 피해자와 같이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기준점도 최우선 변제금을 하한으로 해서 어떤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매입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판단을 해보고 이제 본인이 받아들이겠다 하면은 그거를 이제 주택도시공사에다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팔게 되는 형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자그마한 이런 거주지 이게 이제 임차인들을 이제 보통 이제 집에 있으신 분들 이제 집을 자가로 있으신 분들하고 임차인들하고 다른 부분이 임차인들한테는 임대차 보증금이 주택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아주 작은 어떤 주거지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구제 후 해소가 꼭 필요하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네. 이게 뭐 돈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보다는 당장 살 집을 마련해 주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예, 거주지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네.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도 변호사님 생각에 적극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또 지금까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내놓은 여러 지원책들 중에서는 가장 좀 실효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전세 사기 피해 규모와 해수율에 관한 이 정확한 추정, 또 그에 따른 어떤 적정 예산 편성 규모, 그리고 자금을 회수하는 이런 방법론 등에 대한 좀 생산적인 수기 과정을 조금 더 거쳐서 이런 게 좀 진행이 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 자체는 맞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준비되고 있는 내용들은 부족해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정부 여당에서 하는 게 처음 특별법 만들 때도 지적됐던 내용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잘 이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게 변호사님이시니까요. 네네. 법적으로 모호하다. 법적으로 모호하다. 네. 그다음에 다른 사기 피해와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지난번에도 제기됐던 문제고 맞습니다. 지금 또 나오는 얘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법적으로 모호하고 왜 형평성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건가요? 이제 법적으로 이제 모호하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모호하다기보다는 뭐 선구제를 한다는 게 이게 어떤 다른 이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맞지 않다는 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모호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이제 모호하다고 이제 붙여서 말씀하시는 또 주요 근거가 이 법이 이제 작년 이제 6월에 제정이 됐는데 또 다시 1년도 되지 않아서 새롭게 이제 개정을 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법을 만든 것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 구제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바로 개정을 해야겠죠. 발빠르게. 그리고 이제 모호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는
일정 부분의 기준만 설정하면 됩니다, 사실. 그걸 시행하고 또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이제 정부의 몫이고요. 그런데 정부가 이런 일을 하도록 어떤 근거 법안을 만드는 게 국회지, 그걸 가지고 일일이 그거를 뭐 따지고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배분하는 거에 대해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부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세 사기꾼들이 하는 걸 보면요.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법의 빈 구멍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맞습니다. 특별법이 사실은 그 뒤치다거리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와중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 발언 잠깐 보셨습니다만 네. 다시 한번 제가 그분의 말을 다시 한번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실소가 나는데요. 이 주무부처 장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 요즘 젊은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정말 모르시는 것 같고요. 덜렁덜렁 계약을 하다니요. 자기 전 재산인데요. 그렇습니다. 덜렁덜렁 전세 계약한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주무부처 장관이 한다는 건 정말 아까 제가 걱정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법 만들어도 실제로 집행을 여기서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주무부처 장관 인식이 이르면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집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지금 일단 짚어볼게요. 전세 사기가 지금 특정 연령대만 네, 나타나는 건 변호사님 아니죠? 네, 젊은 그렇습니다. 세대가 많고 특별히 좀 눈에 띈 거지 젊은 그렇죠. 세대에만 발생하는 일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기꾼들이 현재 법망의 빈 구멍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세입자가 나름 철저하게 대비한다고 피해 나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닌 네, 일들이 계속 맞습니다. 벌어지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게 좀 의아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젊은 층들, 그 청년들이 어떻게 뭐 반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니고 어떻게 이제 전세를 그 큰 돈을 주고 들어갔을까 하는 부분이 좀 이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청년들이 참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보류를 하고 또 본인들이 자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당장에 매월 납부해야 되는 월세보다 적은 돈을 가지고 생활비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택 지원책에 따라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분들이 전세 자금을 전세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사기의 특정 연령대는 없습니다. 없고 이제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보이는 것은 전세 자금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많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들어가고 이런 젊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호소하기 때문에 많이 불거지는 것이지 젊은이들이 뭐 이렇게 뭐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전세로 들어가고 전세 계약을 조금 안일하게 체결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시각이고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피해 발생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듭니다. 네. 이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교수님이 전문가시잖아요. 부동산 전문가신데 네. 교수님은 전문가신데도 지금 현상들을 보면 예. 주의한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은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이제 맹점을 또 그들이 파고들었다. 그것도 분명히 하나에 맞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가격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결국은 전세 가격이 적정하다 아니다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일어난 주택에 해당하는 빌라라든지 다가구라든지 또는 통으로 전부 다 이제 분양이 안 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시세 형성이 깜깜입니다. 그러면 이게 매매가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세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이 맹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요즘 MZ세대들이 법을 잘 찾아보고 하지만 시세 정보가 없으면 깜깜해야 되면 이거는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맹점 부분 더하기 이런 시세, 가격 정보에 대한 시스템을 추후에 좀 보완을 꼭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저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런 저금리 동향 또 이런 부동산 정책 또 더 나아가서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이런 수없이 많은 다이나믹한 부동산 시장 존재 안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세 대출을 이제 받기가 쉽고 맞죠. 그리고 그거는 전세금만 확정이 되면 이제 쉽게 할 수 있고 또 월세보다도 그게 부담이 적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거는 참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 앞서 발언하신 그 장관님처럼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좌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전체 사기 피해자의 약 70% 정도는 40대 미만이지만 이하지만 50대, 60대, 70대 다양하게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한정해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이거는 좀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다. 좀 이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나이에 상관없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 있는데 전세 계약을 누가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힘들게 은행에서 대출 받아갖고 네. 할 곳 없어지는 그렇죠.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텐데 예. 누구라도 자기 갖고 있는 전 재산을 계약할 때 덜렁덜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이게 혹시나 하는 생각이 다 있었을 텐데도 사기꾼들한테 당한 거지요. 모든 정책 집행하는데 돈 많이 들지요. 돈 드는데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급한 얼마나 시급한 일인가 그 돈을 집행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 세상을 등지고 있는 분들이 나오는 와중에도 돈 많이 든다예요. 돈 많이 안 들어도 될 때는 돈이 많이 드는 거 많이 봤는데 뭐 국토교통부는 당장 돈 3조 4조 얘기합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선구제 하는데 그렇게 안 든다. 예. 급한 불 끄는 데는 5천억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해볼 만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예산이 드는 문제에서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 투입하는 재정이 얼마나 드는가 하는 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시기에는 어느 쪽 말이 설득력이 더 있어 보이십니까? 지금 정부랑 시민단체에서 각자 집계하는 피해자 수라든지 또는 자력으로 보조금 회수가 가능한 전세 세입자 수, 그다음에 전세 사기 피해 추정액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시된 수와 피해 금액의 어떤 근거 자료가 충분히 않기 때문에 사실 당장 현 시점에서 뭐 이 회수율 또한 정확한 추계가 어렵기 때문에 누구의 주장이 옳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솔직히 그 근거 자료가 있으면 근거를 파고들어서 얘기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이런 금액을 떠나서 이 사안의 시급성, 그리고 이게 이 사회 안전망 또는 뭐 법의 미비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이런 부분은 이런 재원을 떠나서 공감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만 당분간은 이게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조금 낮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채권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재원은 조금 더 기존보다는 좀 넉넉하게 확보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네. 그게 또 이런 실현했을 때 실효성을 또 늘리는 하나의 좀 마인드 제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변호사님, 혹시 3, 4조 원 재원 추계한 근거 혹시 아시나요? 네, 뭐 이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찾아봤습니다만은 이제 무슨 기사나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국토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분이 이제 15,000명 정도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시행한 지가 작년 7월이니까 채 1년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예상하는 게 한 3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뭐 국토부에서 이야기하는 3조, 뭐 4조, 5조가 든다 이런 거를 단순히 이제 나누게 되면 각 이제 피해자 가구에 이제 5천만 원씩 하면 이제 1조 5천억이 되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만일 이제 뭐 1억 4천만 원씩 드린다 그러면 이제 4조 2천억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특별법을 개정하자라고 하면 선구제 후 회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선구제의 범위를 어떻게 하냐면 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일단은 지급을 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평가하자는 다가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일단 기준이 돼야 되는 부분은 이제 최우선 변제금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최우선 변제금 같은 대구 같은 경우는 2,800만 원입니다. 이제 피해자들한테 지급하는 돈이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게 정말로 그 국토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1조가 든다 또는 이제 5조가 든다는 그 숫자를 진짜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토부에서 임차 주택에 대한 어떤 이런 전세 사기의 피해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좀 의문이 됩니다. 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지금 1년 동안 해야 될 일이 그거였거든요. 실태 파악인데 실태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제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가 문제되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법에서 최소한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서 최소한 국토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그 지급 방안이나
그 기준에 대해서 좀 검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듣는 와중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지금 법으로도 국토부가 의지만 있었으면 충분히 여러 방안들을 시행할 수 있었는데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법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구체화시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인 어떤 근거 조항이 없어가지고 국토부가 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겁니까? 이제 국토부의 입장은 이제 뭐 방금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국토부 장관의 어떤 발언들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 성구제 후 해수 방안에 대해서 재원 마련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재원이 든다고 했는 어떤 근거 내용들 이 내용을 보면 국토부에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임차 주택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지가 좀 의문이 들고요. 이번 개정안에 필요한 것은 국토부가 사실 성구제 후 회수는 지금 법안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국회에서 이런 피해자 구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최소한의 어떤 구제 방안이 뭐냐는 이제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기준을 설정했고요. 그 이상에 대해서 어떤 구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몫이다. 이런 게 제 의견입니다. 지금 이 교수님, 네. 지금 피해자 구제 재원 여러 가지 뭐 네, 어디서 이 재원을 만들 거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뭐 채권 매입해서 재원 만드는데 이걸 주택도시보증공사 네, 네, 네. 하그에서 관리하는 주택도시 기금에서 네. 좀 어떻게 조달해서 하자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네. 근데 또 주택도시 기금은 그 나름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금은 기금 원래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함부로 뺏을 수 맞습니다. 없는 돈인데요. 네,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자꾸 불거져서 한번 찾아봤는데 주택도시 기금은 기본적으로 입주자 저축으로 이제 조성된 자금이나 국민주택 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택도시 기금은 주택도시 기금법에서 이제 용도라든지 운용,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해당 법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특별회계 등에 관한 뭐 출자라든지 출연 또는 융자가 가능한 것을 그 내용이 충분히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재원으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네,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네, 마음만 먹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국토부가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한쪽은 성구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건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는 쪽에서도 무조건 안 하겠다는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하시고 세상을 등지시기도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 빨리 방안을 만들자 그러는데 그 방안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놓은 게 정부가 성구제 후배수는 조금 곤란하다, 부정적이다. 그 대신 피해 주택을 LH를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다. 네. 이렇게 이거를 이제 다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게 기존 대책과 차별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가능한 실효성이 있는 얘기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기존 이제 대책에서도 이제 우선 매수 청구권을 이제 LH 공사가 양도를 받아서 행사를 해서 이제 매입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지금 정부가 내오는 공공임대주택도 그와 이제 같은 선상이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LH 공사가 뭐 어떻게 피해주택을 이제 매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제 어떤 가격으로 할 것이 문제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말 이제 다가구 주택이 더 크게 문제됩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이해관계가 단순히 임대인, 건재당권자, 임차인 문제가 아니고 임차인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주택을 L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은 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 사실은 성구제 후 해수 방안에서 어떤 매입 채권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보다는 더 어렵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 교수님 네. 이렇게 한 줄로 보면은 깔끔해 보이거든요. 네. 뭐 해결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내부로 들어가면 이게 더 얽혀가지고 힘들다. 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얽히고 주택이 문제가 생긴 주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한
아파트 한 채 깔끔하게 끝나는 일들이 아니고 지금 특히 청년들이 얽혀 있는 문제는 더구나 복잡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이쪽 부동산 전문가로 보시기에는 이 안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 주택을 어쨌든 LH가 매입해가지고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이제 그리고 또 장기로 저리로 제공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거권은 보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한풀 들어가 보면 향후에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장기간 거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거권 이동에 또 제약을 받을 거고 또 살다 보면 주택에 대한 질적 욕구가 충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충족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또 향후에는 또 주택에 대한 매수 심리도 이제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전혀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단순히 어쨌든 주거권 보장 뭐 이 부분에 방점이 맞춰서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LH가 이렇게 피해 주택을 매입해서 장기간 저리로 임대한다는 거는 주거권 측면에서 하나만 본 것이지 사실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좀 실효성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제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교수님 정리를 들어보면 그냥 살려는 드릴 게네요. 살게는 해줄게. 그렇죠. 근데 평생 너 거기서 살아라. 이동할 권리라든지 팔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네, 맞습니다. 그 당장 살려는 줄게. 그렇죠. 예, 여기 대책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그나마 있는 이 전세 사기 특별법도 효력 기간이 2년간 효력 지키는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이미 유효 기간이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네,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지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떤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특별법을 좀 더 피해자 구제에 실효성 있도록 개정하자는 게 일단은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는데요. 그동안 이제 임차 주택의 실태 파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파악을 해서 이게 시행을 한시적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좀 더 그 시행 기간을 좀 늘려야 되는지 필요성에 있어서 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지적할 부분이 이제 개정안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제 선구제 후회수 또 뭐 임차 보증금 상향 조정하자 5억을 하자 이런 부분이 다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1호부터 4호까지 모두 충족된 경우인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신탁 전세 사기 부분인데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개정안에 들어가면서 경매를 좀 유예할 수 있는 좀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이제 들어갔던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계속 좀 답답한 게 네. 지금 처방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네. 아직 진단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어디가 아프고 어디에다 처방을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지금 약 쓰겠다고 하고 한쪽은 이 약 쓰자 그러고 한쪽은 이 약 쓰자 그러는데 네네. 진단도 안 나왔다는데 이 교수님 이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예, 최근에 사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많이 속출하고 또 이게 국가적으로도 이제 전세 사기가 좀 이슈화 되면서 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공인중개사법 같은 거를 개정해가지고 공인중개사의 어떤 서비스를 좀 개선하고 또 임대인들의 어떤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의무를 강화해서 전세 세입자들의 권익이 조금 한층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전세 보증금을 활용이 아닌 이런 보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임대인들의 어떤 마인드도 조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그나마 이런 사고들로 인해서 이 전세 사기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어떤 여건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우리가 앞서 계속 언급한 것처럼 이 선구제 후 지원 대책이 가장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 판단이 되고요. 또 그게 또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더해서 추후에는 또 이런 피해자들이 더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의 어떤 맹점도 보완을 하고 또 지원책도 좀 실효성이 가져가면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주택 가격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특히 거래 빈도가 낮은 주택일수록 이 시세 정보가 없어서 깡통 주택 전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적정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사실은 또 다른 하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의지를 보면 28일 날 야권 단독으로 어쨌든 한번 밀어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선구제 방안이 선구제하고 후회수 하자 이 개정안 내놓으면 야권 단독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계속 우리가 봐왔지만 야권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이
대통령으로 넘어가면은 거부권이 또 행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설마 이런 법까지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행사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뭐 대통령께서 이제 뭐 말씀하시기를 이제 거부권을 이제 여당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사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제 이 특별법이 이제 여야 합의가 아닌 이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저는 그래도 대통령님께서 이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피해자들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는 충분히 귀를 기울이시고 이 특별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 안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교수님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네, 그러면 믿기로 하죠. 뭐 믿음의 영역이 믿어야 됩니다. 왜 정책을 추진하는데 정책의 실효성에 의한 평가가 아니고 믿음의 체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믿으시죠. 뭐. 네.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할 것이라고 믿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네, 근데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는군요. 네. 전문가들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 정책 추진하는 분들도 아마 이 지점에는 동의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하나 짚어봐야 되는 게 이 사기꾼들한테 사기를 당하게 되면 처벌 수위를 약하다. 그래서 처벌 수위를 올려서 경각심을 줘야 된다. 좋습니다.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처벌을 아무리 이 징역형을 세게 때린다고 하더라도 내 전 재산 가져가 버린 그 돈은 증발해 버리고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어떻게 회수할 방법도 없고 그냥 참 난감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미리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서 뭐 이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또 다른 뭐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두 분께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좀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다.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 부족하다.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좀 주시죠. 네. 변호사님 먼저 하시죠. 네, 뭐 아까 교수님께서도 이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부동산 관련돼서 뭐 임차인에게 많은 정보를 준다. 뭐 이제 작년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이 이제 임차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요. 뭐 동의를 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앞서서 그와 이제 더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증 정권을 꼭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받을 때 확정일자 부여 기간이 그걸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제도를 둔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뭐 충분히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증권 제도를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조금의 안전장치 하나를 더 확보하자 이런 네네. 말씀이신데 이 교수님 어떤 제안하시겠습니까? 아유, 저 변호사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어떤 법적인 부분에 더해서 저는 뭐 전공이 부동산 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가격입니다.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이게 전세가의 비율. 이게 적정하냐를 이 전세 세입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이 행정적인 어떤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 이게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구분 소유 형태가 가능한 빌라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시세 정보 그리고 구분 소유가 불가능한 또 다가구 주택이나 또는 분양이 되지 않아서 건축주가 임대인인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 전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정보라든지 나머지 임대인의 정보 또는 건축주의 정보 같은 이런 또 세입자들의 확정일자 정보를 패키지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면 이 전세가의 적정성 이 부분을 이 전세 세입자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그런 것들 조속히 조금 시스템 구축이 되는 게 좀 절실하다. 마지막 이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마무리 발언 다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박 변호사님 뭐 다른 말씀 있으면 1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믿습니다 말고 다른 말씀.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세 사기는 이제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못하는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토론하는 내용들이 보면은 선고제 이제 후 회수를 하겠다는 거는 임차인들한테는 이 보증금이 거주지입니다. 주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주택을 정부에서 나서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인데 그 주택에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보장을 못 해드리더라도 아주 그분들이 잠시 등을 누릴 수 있는 작은 보금자리
거주지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우선 변제금이라는 것이 작은 거주지를 마련해 준다는 것으로 다가간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는 좀 여야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박경찬 변호사 대구민변에서 전세 사기 TF 팀장을 맡고 계시고요. 이병옥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지금 전운이 감돈다고 할까요? 쟁점이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이처럼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번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 다수는 거부권이 행사되는 것에 부정적입니다. 여당의 입장을 보면서도 지난 총선 결과가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애써 모르는 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군인 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 중 군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 없는 사람이 드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상병이 숨진 사고를 바라보는 국민 대부분이 이 불행의 당사자 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남자의 거의 전부가 예외 없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고 국가의 그런 부름에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그 부모는 아들을 군에 보내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던 그 부름에 답했던 한 청춘이 너무도 어이없는 명령을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떠났습니다. 대통령실이 말하는 그 충분한 명분을 100번 고려한다 해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유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